안녕하십니까. 캐나다를 대표하는 김동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캐나다 대표 김동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여기 캐나다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 되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동희 목사입니다. 김동환 목사님과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방을 쓴 음, 아주 친한 목사님, 친구 목사이고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서 2030 음, 그 청년들에 관한 목회적 소회를 영상으로 찍어주셨는데 그거 보고 또 재미있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동환님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주 작은 교회다 보니까 기성 교회에서 고민한 거 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로서 아무래도 좀 더 성도님들에게 밀착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 뭐 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초성이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친해졌던, 네, 강제적으로 친해졌던 사이고,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대학로에서 청년 목회했고, 대학로 동순교에서, 그리고 김동희 목사님은 또 저기 광화문 세문안교회, 광화문 맞나? 네. 네 맞아요. 네, 세문안교회에서 세문안교에서 또 청년 목회를 하셨, 대학부 제가 대학교 목회 몇 한 년? 5년, 5년? 네, 5년. 네, 저도 이제 저는 여러 몇 가지 돌아가면서 했지만 어쨌든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작은 모임을 하는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어쨌든 많이 만나셨고 지금 교회에서도 또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저희 청년들은 캐나다에서 지낸 지가 훨씬 더 오래된 청년들이라서 한국 청년들하고 조금 약간 다를 수 있. 조금 달라요. 네. 오히려 여기 현지 캐나다 친구들에 가까운 음, 청년들이. 네. 뭐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목회 청년 목회 오래 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관심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목사님 생각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2030 교회 좀 떠나는 이유, 그 떠나는 현상을 좀 언제 좀 느꼈었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또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2030 요즘 소위 말하는 MG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약간 이제 윗세대죠. 윗세대의 관점에서 보는데, 어,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요즘 젊은 청년들은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세부적인 분야에 조금 더 이렇게 더 마음을 쏟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취향이 중요한 세대랄까? 음, 그리고 그 자기의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세대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 어, 요즘 2030 친구들의 입장에 있어서 교회는 반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관심 밖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더 깊이 교회에 참여하고 또 오히려 신학적으로도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성격들이 좀 있다면 음, 아예 관심 없는 애들은 문외한이 되는 거죠. 뭐 교회가 있나 보다. 또 음, 기독교 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근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그런 그룹화되는 성격이 되게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예전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윗세대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를 찬성하고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어떤 입장들이 좀 있었다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입장이 아예 없어버리는.
음, 친구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특수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취향에 맞는 딱 작은 주제에 집중하는 네, 그렇죠. 있다 보니 네, 그거 그렇죠. 혹시 목사님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도 좀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아니면 최근에 좀 느낀 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 많이 느꼈죠. 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80년대 초반생인데, 제가 처음 가서 만난 친구들은 90년대 초반생부터 뭐 이제 90년대 후반생들까지 쭉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 90년대생들을 제가 만나서 경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세대 간 차이가 크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제 비슷한 세대들과 얘기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됐다면 90년생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도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 책 쓴 저자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관찰하고 분석한 책을 낸 것처럼 저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대랑 또 되게 많이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걸 저 굉장히 많이 느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취향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반면 음, 그 분야와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관심사 아닌 분야에서는 음, 아예 이제 무관심하고 음.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나. 뭐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한 게 예를 들면 약간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근대적 사고에서는 음, 체제가 있고 반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과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지만 사실은 한 묶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 사용자 측이 있으면 노동자 측이 있고 뭐 이렇게 선명한 두 집단들이 있는데 서로 투쟁하지만 함께 결국 시스템을 지켜가는 시스템이라며 지금은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그룹 지어져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 그냥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냥 살아가는 각자의 그 취향들을 존중해주는 문화로서의 방식으로 그런 문화로서의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교회를 내가 갔어.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나랑 안 맞아. 음, 그러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이런 조금 더 윗세대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따지는 세대였다면 음, 요즘은 나랑 안 맞네? 그거 이제 안 까는 거죠. 굳이 싸우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맞아, 맞아. 그냥 다른 취향을 찾아가는 음, 그런 특징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서구적인 문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저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제 여기 백인들이나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뭔가 특정한 성향과 특정한 색깔이 나랑 안 맞아. 나랑 취향이 안 맞으면 그날까지 되게 막 잘 지내고 웃으면서 지내다가 그냥 다음 주에 안 나간대요. 음. 그게 약간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지 않나. 뭐 다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근데 이제 교회 운동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거 안 맞으면 나오는 것도 좋고 그러면 대안적인 걸 이거 또 만들어가면 좋잖아.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현상이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아니 아닌가벼. 종교는 아니구나. 다른 등산 네. 찾아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외국에서도 그런가? 그러니까 뭐 네, 캐나다 그렇죠. 고 이게 또 엄청 효율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투입 대비 산출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저도 좀 이-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가서 이만큼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효용이 있는가 쉽게 맞아요. 말하면. 근데 그게 각이 잘 안 나오면 그냥 빨리 손절하는 문화가 요즘 문화니까. 손절 잘하지. 손절과 포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생 단어잖아요. 음, 맞아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좀 부대끼는 거,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 좀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부대끼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있다면, 요즘은 딱 취향을 보고 아니면, 바로 자르고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문화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개인성이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 취향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처럼 너무 집단적 사고에 있었던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근데 너무 빨리 손절하기보다는 약간 대안전 걸 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이렇게 어려울. 이제 참 어려운 게, 저는 이렇게 이런 세대적 특성은 음, 약간 조류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파도는 어떻게 방파제를 만들어서 막을 수 있지만 조류는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걸 어떻게 내 방법이 없잖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세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라. 아, 이 세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적응하고 조율해 나갈 건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약간 드는 생각이, 음, 그러면 차라리 원래 기성 교회를 마니아 쪽으로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 음, 원래 우리 기존 교회 갖고 있는 그 스타일. 그러니까 걔들을 데리고 걔들만 붙잡고 그냥 음, 가는 게 음. 더 오히려 이 세대를 버티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 뭐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새로 막 그죠? 새로 뭐 그죠? 만들고 막 저처럼 맞아, 맞아. 까불고 막 이러면 사실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네. 아니면 이제 음, 새로운 구성을 할 때 조류를 찾아가는 건 내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고, 음, 결국 나만의 되게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낸 그 공동체나 조직이나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음. 그러려면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이 많아야죠. 그러려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저희도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막 할 때 사실 저희가 신대원 1학년 때 생각해 보면 제 기억에는 굉장히 개성이 다들 좀 넘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기억엔. 근데 이게 그 신학교육 몇 년 받고 목회자 들어가서 다 정장으로 옷도 코스튬도 맞추고 약간 설교 투도 약간 서로 비슷해지고 이러면서 너무 약간 획일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랑 우리가 목사가 되는 훈련에서 만드는 우리 그 뭐랄까 매너나 그뭐 톤앤 매너라고 할까? 그게 너무 역행하는 느낌이 좀 나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러니까 끝나서 우리가 다양해지고 좀 더 그 새로운 애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성을 갖는 게 아니라 더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개성 있던 사람들도 다 말투가 비슷해지고 고민도 약간 비슷해지고 이러면서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기성교회가 있고, 음, 기성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와서 풍성해지면서 이게 약간 변화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 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 신자가 더 많아지면 교회 조직이 이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세대의 니즈에 맞춰서 역동적으로 변화해야만 이게 이 교회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음, 이렇게 감각이 이제, 누가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기성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세대가 안 붙어요. 안 붙으면 이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조직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져. 음, 왜냐면 그걸 만들면 쉽게 말하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만 다 놓쳐버리고. 음. 그러니까 결국 집토끼를 지켜야 되는 문화가 점점 시간이 맞아. 갈수록 공고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네네. 이게 집토끼를 지키는 문화 안에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집토끼를 지켜야 되는 문화에 일종의 지금 이렇게 음, 딱 갇히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원래 기성 만들어진 모양이니까 음, 그게 잘 적응해야만 훌륭한 목회자, 음, 아니면 훌륭한 목회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적응한 목회자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죠. 맞아요. 저도 전에 교회 있다가 나와서 이런 대안적 모임을 할 때 만나는 청년분들과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그래도 거기는 로컬 교회는 아니어가지고 엄청 회전율이 엄청 빠른 교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이미지랄까 그게 엄청 다르긴 하거든요.
점점 이게 지금 교회 아닌 사람과 나온 사람의 갭이 너무 커서 한 공간에 같이 있기는 좀 어렵고 기성교에서 페이를 받는 그래서 직업 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의 편을 들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한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새로운 색깔의 공동체들이 그냥 많이 만들어야 돼. 이게 왜냐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 음, 시대가 뭐 엄청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쉽게 말하면 음,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각각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좀 음, 흡수 이런 게 음. 이제 기성 교회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할 때 이제 우리 2030 분들이 취향이 좀 중요하시다 보니까 그치 맞추기 어렵지. 네. 생각은 진보적이고 종교도 되게 열려있긴 한데 몸이 이게 교회로 오느냐 하면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음,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뭐 카페도 선택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선택을 하고, 뭣도 선택을 하고, 뭣도 선택을 하는데, 이 종교라는 조직의 특성, 공동체의 특성이 결국은 다른 것들은 좀 모험지향적인 스타일의 공동체를 왜냐면 맛집이다 그러면 새로운 맛집들 막 찾아가잖아. 근데 음, 약간 그 종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좀 어떤 안정감이나 음, 어떤 이렇게 자기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토대나 음, 이런 것들을 원하는 지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맞아. 결국 종교 안에서는 어느 종교나 자기네가 토대로 잡을 만한 어떤 기준들을 뭐든 잡고 하잖아. 뭐 예를 들면 교회 카톨릭이라면 종교 조직이라든지 뭐 어디냐 종교에는 뭐 신비적 전통이라든지 음, 뭐 개신교는 뭐 성경 텍스트라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결국 뭔가 이 조직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돼주는 그 지점을 음,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새로운 공동체를 하더라도 좀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음, 뭐 이제 그런 걸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동체나 이 교회 관 안에서 신학 안에서 찾아낼 건가? 음. 이게 이제 그게 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중요한 숙제인데 문제는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새로운 운동을 하려는 교회들이 목회자 개인의 삶도 안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교인도 솔직히 좀 작고 네. 재정적 그것도 작고 신학도 어쨌든 현대 신학을 끌어 저희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지만 봐야 할 폭이 너무 넓어지면서 지금 교단 안에 장로교 막 장로 할 때는 무슨 깔뱅이든 뭐든 약간 그런 거만 꺼내면 그냥 뭐 만사오케인데 지금 우리도 혼란스러운 좀 게 좀 있고 사실은 기성교회보다 새로운 운동을 하려는 모임이 엄청나게 불안정하긴 해요 사실.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작은 교회 왔다 큰 교회로 가고 우리도 엄청 그런 거 많이 보거든. 저도 그게 많이 결국 그런 안정감이야. 제 맞아요. 생각에. 음.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해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고민. 리더십에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조금 극복해내고 이제 조금 주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관심도 가지고 해주는데 조금 대다수의 포지션의 사람들은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불안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일단 그게 최소한의 뭔가가 충족이 돼야 그 맞아요. 다음에 이 운동에 내가 좀 참여해볼까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최소한의 그 기준을 저희 길석계도 못하지만 내 주변에 새로운 대안교 분들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감사한 거지. 나만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내가 혼자 별짓 하려고 아니면 나만 못한 거 이럴 수 있는데 한국의 조금 대안교회들이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감사한 면은 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척교회나 새로운 공동체는 그 종교 집단에서 가장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어쨌든 살아남긴 했지만 어때 제가 교회 나올 때 김동희 목사님 세문학교 이럴 때도 와서 우리 대학로나 여기저기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열받은 것만 있었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앞으로 닥칠 거고 이런 리스크가 사람들이 왔다가도 떠나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로 떠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누가 조금만 가이드를 해줘서 조금 분노도 분노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거를 가이드를 해줬으면 시행착오를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냥 맨땅 헤딩으로 해버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몇 년 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음. 숙제입니다. 그 결국은 그런 공동체는 결국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구성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목사를 혼자 시작했지만 음, 그 초창에 구성원이 생기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구성원이 생기는데 이제 구성원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 색깔을 결정하는 데 되게 또 상호작용으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목회자랑 공동체 초창기 공동체원들이랑 같이 쉽게 말하면 특히 이제 2040 젊은 세대로 갈 음, 거면 음, 그 초창기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되게 음.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2030 중심으로 2030 좀 많이 섞일수록 좀 새로운 대안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데 하지만 그분들이 아직 그 더 불안하잖아요. 그 아직 자기 자리가 안 잡힌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안정에 대한 필요는 사실 더 커. 근데 그럴 그 수 있죠. 새로운 니즈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였을 때 몇 달 하다가 그냥 튕겨서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요. 어, 그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2030은 받고 싶은 게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다 그쵸. 보면 연애도 좀 하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중심의 대안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좀 어려운, 특히 종교의 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니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취향과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음, 각자 취향과 색깔 안에서는 굉장히 깊어. 음, 그 수준이 뭐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게 깊어서 그 각자가 다 깊은 각각의 고유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아우러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종교와 막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각각 되게 다 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아우러서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게 되게 엄청 어렵죠. 그리고 각각의 질문들을 목회자가 이제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은 종교와 과학에 관해서 내가 답을 좀 해줘야 되고, 아, 뭐 무슨 말인지 역사랑 관심 있는 친구 그것도 해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작지만 엄청 탁월한 역량이 있어야 돼. 음. 웬만한 건 다 좀 깰 수 있는 신학적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급이 안 맞는다니까. 우리 근데 교회에서 일할 때는 월급 받고 그 그냥 하라는 그 예배 진행이나 뭐 설교 몇 타임 하고 행사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였잖아. 신분 그럴 거고. 그래서 한 우리가 지금 딱 나오니까 형 말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깊은 탁월한 각자 분야의 그런 취향 맞아요.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 신앙과 또 고민하는 분들이 왔어.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저기 엄청 많아지고 근데 이제 아니 신분 안 좋고 탁월한 답은 못 내려도 뻘소리는 안 해야 되죠.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치? 돼서 어느 분야에 대화를 음.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야 또 거기에 소통이 되는 설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대화가 그치,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그치. 역량이 엄청 많아지긴 하는 것 같아. 특히 젊은 세대랑 할 거면 훨씬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치. 뭐 싸울 요즘 도 높아. 다 각자가 그치, 다른 싸워. 깊어. 맞아, 맞아. 만났을 때 그분도 다른 그 깊이 그 다른 취향 있는 사람이 모인 장소 흔하지 않다 보니 또 네, 기독교란 이름 모일 때 꽝꽝꽝 하는 게 많아서 맞아, 이거를 맞아. 조율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한데 맞아. 그것도 좀 쉽진 않나요? 응.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되게 개신교가 텍스트 중심의 종교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해 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왜냐면 그걸 보는 텍스트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응.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안정감도 확보하면서 이 사람들을 같이 엮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응. 이게 되게 응. 어려운 사실은 응. 시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때 그 약간 불안해 좀 힘든 분들은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사람이 약간 조금 세게 말하시는 어른 목사님들 찾아서 응. 또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렇지, 또, 그렇지. 또 맞아. 교회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또 여기 온 분들은 기성교 열받았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남의 신앙까지 관심 갖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고 진보적이에요.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 교회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 불안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면서 이걸 대화를 해야 하면서 또 신앙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기 이제 약간 이제 비판하는데 약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면도 좀 있고.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1대1로 대화하면 차라리 속편한데 이게 어, 멤버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이제 고려하면서 대화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음. 어려워. 어렵. 이거 누가 이거 좀 책이라도 좀 써줘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동환 목사님이 책을 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생존 기술 올 작년에 책 썼잖아요. 벌써 절판 나가지고 끝났어. 지금 나는 끝났고 생존 기술 개발을 좀 더 한 다음에 책은 또 그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내 살 길부터 좀 혹시 뭐 적절히 얘기는 잘 한 것 같지만 그 제가 쓴 글이나 그 2030에 그거 이제 현상 말고 그 포럼에서 발췌한 글도 그 종교에 관해서 아예 그냥 쓰긴 했는데 코멘트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어요? 그 재밌게 본. 저는 그 두 편을 같이 보는 그 동영상 두 개 있잖아요. 아, 네네.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걸 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난 이런 고민을 결론했다. 이거를 같이 엮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이제 누구 보신다면,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러한 사유를 해서 이런 길로 가게 됐는가에 음, 대한 고민이 목회 여정에서의 그런 고민과 이게 되게 잘 호응한다는 느낌이랄까? 음, 그걸 같이 보면 서로 이게 많은 통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 그 바른 마음, 음, 바른 마음이라는 책 알아요? 바른 네, 마음이라는 책이 들어봤어요. 있는데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랑 위어드, 네, 음, 옛날에 말하는 위어드라는 책이랑 뭐 이런 책들을 좀 뭐 가치관의 탄생 이런 책들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저는 여기 서구 사니까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 영미권 사람들, 개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들 그 가치관이 과연 보편적인가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막 다 비교한 책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의 2030은 음, 거기서 말하는 위어드 같은 그러니까 조금 더 어, 그, 그 개인주의적이고 조금 더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음, 뭐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 여기고 이제 이런 가치관은 전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 세대랑은 너무 뭐랄까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엮기가 엄청 어려운 사회가 한국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진짜로 완전 극과 극이거든. 그래서 음, 그 사회 안에서 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음, 어,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를 하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에 이렇게 가면 나머지 세대 다 놓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른 세대에 딱 코드를 맞추면 2030 이제 다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니 그런 특징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2030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화적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음. 코드가 안 문화적으로 안 맞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막 열심히 고민하는 흔적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캐나다는 좀 어떻습니까? 캐나다 2030 청년. 저희 동네는 일단 백인 그 원래 본토 캐나다인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 여기는 전부 다 이주민들만 사는 동네가라서 음, 그런데 음, 여기도 여기 원래 본토 캐나다 애들 문화랑 음, 그 새로운 이주민들 문화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원래 캐나다인 문화는 아까 말했던 위어드죠 다. 그 위어드가 교육받고 부자에다가 백인 화이트다 음, 백인에다가 난 부자에다가 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영미권 세계 특히 서유럽 세계 애들의 가치관을 설명한 책이 위어드거든요. 음, 걔네 가치관이 사실상 이 서구 세계의 가치관이 세계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데 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위어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음, 이 위어드라는 가치관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귀저에는 산업화가 있거든. 자본주의화. 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 될수록 이런 가치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음, 90년대 2000년 넘어가서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이제 거의 이제 서구 선진국화 되니까 당연히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음, 근데 이제 꼭 그게 좋다는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가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음, 근데 그런 가치관들 안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적 특징이 아까 말했던 또 취향이라든지 권위에 대한 인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음, 왜냐면 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없고 다 계약서로 뭔가 하고 법대로 해야 되고 음, 내부적 규칙이 중요하고 룰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되게 그런 걸 혐오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한테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전통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음, 조직 문화나 권위적인 체계나 이런 게 발달돼 있고 이제 성인 남성 중심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일단 안 맞아. 음, 문화적으로 안 맞으니까 뭐 교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내 부차적인 문제인 거지. 음. 이게 안 오는 거야. 그런 흐름은 이거 해외에서 이주해간 2030이든 캐나다 현지 2030이든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치. 캐나다. 그 요즘 특징은 음. 그 MG가 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는. 그러니까요. 비슷한 스트레스 근데 받고 어, 2030 약간 어, 방향으로 그치. 나가. 근데 그래서 근데 여기 서구는 음, 훨씬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치. 훨씬 우리 좀 옛날. 어려운 게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그 트렌드가 갑자기 장착되니까 기성세대랑 갈등이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제 질문은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왔다면 그 캐나다 현지 교회나 이제 캐나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 안에서 그런 대안적인 방향들, 그런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고 현대적인 감각이고 뭐 그런 친구들과 교회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 실천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캐나다도 교회 되게 잘 되는 데들 많거든. 그 백인 교회들도. 네. 근데 이게 결국에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하고 맞춰서 유저들한테 맞춰서 얘네 문화적 취향을 받고 생각을 받아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으로 된 교회들은 음, 대부분 잘 안 돼. 어,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되게 많지. 여긴 되게 그런 교회들 많아. 음, 진보적이고 음. 열려있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해석들을 하고 많은데 안 돼. 그거 한다고 교회에 가지 않아. 그 애들이. 인원이 작아? 그치, 그거 거의 없지 뭐. 이렇게 어, 잘 안 돼. 안 되고 어, 오히려 기성 성도들만 좀 힘들어하지. 목사님 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런 아니 한인교회 말고 백인교회 말하는 거야. 백인 교회도 그런 진보적인 새롭게 재구성한 교회들이 쉽진 않다. 쉽지 않지. 근데 음, 여기서도 잘 되는 교회들은 원래 전통 스타일. 전통 스타일. 이제 뭐 찬양 집회하고 팀 뭐냐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스타일 있잖아. 네네네.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막 좀 뭐, 열려 있는 우리 힙합하게. 온누리 같은 스타일 막 이런 어, 그런 스타일 있잖아. 네. 공동체 막 이루고 음, 그런 데 가도 잘 돼. 음, 여전히.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취향에 있는 애들이 여기 교회를 종교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 생각들도 있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결국. 김동영 씨 아까 얘기한 그 본질적 문제,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한국은 이제 좀 해볼랑 말랑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도 조금밖에 안 해봤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였거든. 거기는 좀 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 백인 교회는. 그럼 잘 안 미국은 더 돼. 오래됐지.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더 오래 잘 안 된 걸 했으면 문제의식을 느낄 거 아니야. 근데 방향은 맞는 거 알고 있고 가치도 맞는데 잘 안 된다면은 그래서 그 다음 대책들을 막 마련을 그 다음 대책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내가 느끼기에는 영국 성공회가 하는 선교적 교회 같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신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우리 옛날 배웠듯이 뭐 서핑장에다 교회 만들고 음, 뭐 예를 들면 뭐 클럽에서 뭐 신부님들이 가갖고 막 상담해주고 음, 근데 이런 것처럼 문화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음, 가는 시도들도 좀 하는 것 같아. 음, 영국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힙해야 되는 거지. 아, 쉽게 말하면 쉽지는 않구만. 쉽지 않지. 그치. 근데 이제 누구냐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십자가 세라코클리 오셨잖아요. 음, 음, 세라코클리 이제 그분 책을 좀 읽는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읽었었거든요. 읽었었는데 세라코클리 글을 보니까 세라코클리도 그렇고 루안 윌리엄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겪는 2030 세대들이 이미 이제 어른 할아버지가 된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야. 음, 68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그리고 뭔가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권위를 타파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게 급격히 변화했던 시대가 걔네들은 부모들이었는데 걔네가 이제 벌써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 세대를 이제 한 세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방식의 삶의 태도가 갖고 있는 한계들도 있잖아. 근데 음, 그거를 되게 고민하면서 세라 코클리도 그렇고 뭐 음, 로한 윌리엄스도 그렇고 그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떤 글들을 쓴 것 같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음, 근데 이제 거기서는 보면 이제 결국 그 거기서도 이제 공동체성 회복하자.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뭔가 모든 걸 다 선을 긋고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걸로만 가면 갖게 되는 필연적인 한계들이 있으니 그걸 넘어서는 나를 내어주는 공동체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느꼈거든. 네. 그래도 그분들의 영향력 있는 거죠. 영국이나 이제 이제 그렇지, 그렇지. 전통 안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수용한 전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뚜껑교회가 이제 뭐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저런 모습이 그래도 좀 제가 봐도 이상적인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조금 현대신학 중심으로 조금 다 펼쳐놓고 여기서 물론 이상적인 것도 좋은데 현실적인 모임과 이 모임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약간 자유교회 연대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신학자들이 와서 논문으로 설교막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바꾸는 거죠. 그 너희 교회 공동체를 지탱해줄 멤버가 필요해.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그리고 이게 한 개 교회만 잘 된다고 뭐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현대 교회라고 하면 도구마를 없앴어? 도구마가 없으면 어쨌든 컨텐츠 중심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현대 신학이랑 교회 매너들, 윤리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종교적인 것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재구성하고 싶어라는 그냥 큰 흐름만 놔두고 이 안에서 틀은 자유로우면 좋겠어. 라고 뭐 이중집도 괜찮고 이렇게 서로 모여보자라는 걸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한 개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네트워커들 트렌드가 될 수 있느냐? 어, 이제 이게 고민거리죠. 엄청 어렵지. 근데 쉽지는 않고 음. 한국도 아직 시작 단계라 약간 이제 싸우는데 조금 관심이 많아.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이슈나 뭐 이런 거 하면 다 일단 거기 일단 싸우자가 관심이 많고 당연히 반대하는 건 맞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대안적인 저는 교회들을 현실화시키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죠. 신학교들도 진보 신학교 아마 재정 문제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진보신학교 다 망했을 걸 거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의 같이 이제 후원이라든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내 생각엔 결국은 약간 인간론이야.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내가 깊게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세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인 욕망, 음, 본질적인 니즈가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결국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음, 결국 책에는 잘 답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흐름이 왔을 때, 이건 사실 누구도 답이 없거든. 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고민을. 음, 사유가 되게 필요한데, 이제 한국 사회는 너무 사유가 없는 사회다 보니까, 반응만 있고. 근데 좀 사유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근데 내가 그 동안 목사님 그 청년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구나. 이게 음, 되게 많이 느껴졌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참 좋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음, 결국 이게 창조적인 고민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각자 자기 색깔에 맞춰서 음. 길을 찾아가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좀 지지해주고. 요 주제는 요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재밌는 생각 있을 때 또 촬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